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킹달러의 공포, 강달러를 넘어서 정말 킹달러의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요. 이러다가 IMF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이고요. 이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무역 적자가 최대, 이거 정말 위기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요. 도대체 어떤 배경인 것인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년 하반기의 경제를 여러분 보실 때는 이 세 가지 변수의 연결고리를 기억하셔야 된다. 계속 꾸준히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물가, 금리, 시장입니다.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시대이다 보니 그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엄청나게 인상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벌이는 긴축의 시대인 거죠. 인플레이션 시대, 긴축의 시대. 그럼 이런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변동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모습을 보면 주식시장 혹은 자본시장,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죠. 자산시장,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한 가지 외환시장, 강달러 현상이 야기되고 강한 달러의 기조 속에서 엄청난 시장의 변화를 또 가져오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미 제가 긴축의 시대를 통해서 22년 하반기는 그냥 강한 달러의 시대다. 강한 달러의 시대이니까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강달러 기조가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벌써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32화를 통해서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강한 달러의 기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은 금리 인상의 속도 때문이다. 미국만큼 강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할 만한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더 강해지는 모습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한 달러의 시대, 강달러를 넘어서 킹달러의 시대. 국내 역사상 이렇게 달러 가치가 급격히 치솟았던 때는 지금 1360원을 넘어서는 이런 수준, 1300원을 넘어선 그 시기는 딱 3번인 것 같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역사상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위기 때마다 찾아왔던 강달러, 1300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강달러. 근데 22년 9월 들어서 1363원을 기록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의 강한 달러 시대인데요. 이 강달러 좋은 거 아닙니까? 특히 수출 의존형 성장 전략을 취하는 우리나라로서 강달러가 나오면 수출하기 더 좋으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이 경제 성적표는 무역수지 역사상 최대 규모, 또 5개월 연속 무역 적자. 보시는 것처럼 이 5개월 연속되는 무역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근데 이 무역 적자 규모, 그러니까 22년 상반기에서 1월부터 8월까지의 이 무역 적자 규모를 다 합하면 그 무역 적자 규모는 우리나라 이 무역수지라는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최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들 많이들 걱정하시죠. 정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적자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산다는 말인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먼저 무역수지 적자가 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배경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리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무역수지 적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역수지는 뭡니까? 총수출에서 총수입을 뺀 거죠. 그럼 이 값이 적자라는 얘기는 총수출보다 총수입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앞에서도 제 질문을 제기한 것처럼 강한 달러 기조면 수출하는 데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과거부터 보면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 교역은 신장됩니다. 빨간색이 교역 증가율이죠. 달러 강세 기조일 때 교역량은 늘어나는. 근데 2020년대 들어서 반대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는 오히려 수출이 더 급감하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때 다시 교육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달러 강세와 수출의 상관관계가 플러스였는데 신흥국 입장에서 달러 강세 기조는 교육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20년 들어서부터는 바뀝니다. 강달러는 오히려 신흥국에게 수출을 제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20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럴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데, 그런데 이제 수입국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도 치솟고 달러 가치도 같이 치솟으면 그럼 그 한 단위의 원자재를 사오는데, 한 단위의 원유를 사오는데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많은 수출입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이 결제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같은 원자재를, 같은 부품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 이런 기간에는 더더군다나 많은 국가들이 수입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입문을 왜 닫을까요? 내재화를 선택해요. 어떤 내재화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 두 가지를 들어보면요. 국내 농식품을 제조하는 식료품 제조업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합니다. 밀 가격이 급등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또 달러 강세 기조까지 같이 연출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참에 내가 그동안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축분이 있으니까 그걸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때, 또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질 때, 그때 또 비축분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축분,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는 비축분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문을 닫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달러 강세 기조가 상당 기간 오래될 것 같고 가뜩이나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높으니까 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달러 강세를 해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자국에서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요소를 중국으로부터 거의 전량 수입해다 쓰고 있는데요. 그 요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더 싸니까겠죠. 그죠? 더 싸니까. 근데 국내에서 제조를 해서 제조된 요소를 더 많이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더 많은 요소를 국내에서 제조해서 쓴다면 그게 내재화인 거죠. 그러면 강달러 시대, 그리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 그런 것들을 해칭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든 것처럼 각 국들이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수입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면 교역량 자체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세계 교역 시장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교역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교역 신장률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처가 준다. 수출 파트너국들이 수입문을 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이 그렇게 뚜렷하게 늘어날 수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또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나름 우리나라는 보세요. 미국이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할 때 우리는 나름 베이비 스텝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유로존은요, 같이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유로존에 해당되는 여러 국가들을 보면 어떤 국가들은 재정 위기 상황, 외환위기 직전 상황,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금리를 같은 속도로 유지를 해버리면,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같이 금리 인상해버리면 이런 재정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이 정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금융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알고도 같은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겠죠. 일본 같은 나라는 이 와중에 물가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다가,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걱정하다가
이제 드디어 안정적인 물가에 도입한 겁니다. 안정적인 물가가 나타나니까 금리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와중에 중국은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으로 빠릅니다. 나머지 유로존, 일본, 중국 같은 나라는 오히려 더 느려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달러 강세 맞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의 절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로존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들의 통화 가치가 더 크게 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유럽이나 일본 또 중국 같은 나라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수출 경합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하지만 이런 나라들도 역시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해요.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은 줄 수밖에 없겠죠. 이 와중에 미중 간에는 격돌하고 있고 러시아와는 또 격돌하고 있고 경제 제재 가하고 있고 이 수출입 시장이 녹록지 않아요. 구조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그렇게 뚜렷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무역 수지 적자란 얘기는 무역 수지는 총 수출에서 총 수입을 뺀 것인데 근데 총 수출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신에 이 수입도 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수입액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달러 강세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 수입 규모는 단가 곱하기 양입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초코파이를 수입해다 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초코파이 한 개가 100원이에요. 100개를 수입했어요. 그럼 10,000원어치 수입한 거죠. 근데 여전히 100개를 수입합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똑같이. 그런데 초코파이 한 개의 가격이 120원, 130원으로 올랐어요. 수입량은 어떻게 될까요? 오르는 거죠. 이 와중에 달러 강세 기조가 나오니까 더 많은 원화를 지급해야 초코파이 한 개를 사올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규모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겁니다. 워낙 우리나라는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다 쓰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은 정체되는데 수입은 계속 늘어나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 기조인 것이고 이 적자 상황이 계속 야기되는 것이다. 문제는 달러에 있다. 최근 들어서 특히 22년 7월, 8월 동안 나름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또 원자재 가격도 다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그 하락분만큼을 달러 강세로 상쇄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100원만큼 떨어졌는데 100원만큼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새로운 국면에 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잡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물가가 고점 찍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점론이 부상하고는 있지만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나타날 경우 그 물가 정점론은 무색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또 다른 공포감도 듭니다. 이렇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 기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떨까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침체되고 그러면 소매 판매도 어렵죠. 실제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죠. 5개월, 6개월 연속 마이너스죠. 이런 일은 역사상 없었거든요. IMF 외환 위기 때도 소매 판매액이 계속 감소했었던 것은 4개월 연속 감소했던 게 최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5개월 연속 감소예요. 근데 이 와중에 소비자 심리는 더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도 녹록치 않아요. 수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더 커요. 이 와중에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하기 위해서 투자를 진작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생산도 줄고 투자도 줄고 소비도 줄고 수출도 줄고 이게 말 그대로의 복합위기 상황 아닙니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복합위기 상황입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또 심지어 제가
공식적인 그런 방송에 출연해도 많은 앵커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IMF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정말 역사상 최고에 해당됐던 그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거의 2,000원을 썼던 그 시대가 다시 도입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한 달러 기조 속에서는 무역 적자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계속되는 위협, 이런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외환 위기 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자, IMF 외환 위기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께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그만큼 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이고, 녹록지 않은 경기 둔화 국면을 22년 하반기, 23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존처럼 호황이거나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됐던 2021년의 모습과 22년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림살이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기업 경영해야 될 것인지, 또 이런 과정에서 정책적으로는 무엇을 또 보완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